김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공식 소환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증인 김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이유진 사건, 의무 출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그녀의 4살 아들 지호가 물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민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직장에서 온 종이야. 민지는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소환장을 재빨리 가방에 집어넣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지는 싱글맘이었다. 지호는 그녀의 전부였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누군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지호를 키우는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이 소환장은 실질적인 문제였다. 이유진, 부패와 마약 거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민지는 사건이 일어난 밤에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녀는 핵심 증인이 되었다.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호는 어떻게 하지?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지호의 어린이집은 그 주에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모두 일하고 있을 테니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호를 법정에 데려가야 했다. 판결 당일 아침, 민지는 지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했다. 오늘 엄마가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가야 해. 그곳에서는 교회에서처럼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교회에서처럼요? 지호가 민지가 특별히 이 날을 위해 산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래, 교회에서처럼. 민지는 목에 맺힌 감정의 덩어리를 삼키며 대답했다. 웅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은 어른들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였다. 민지는 지호의 손을 꽉 잡고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안에는 변호사들,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소환된 사람들로 북적였다. 입구에서 법원 사무관이 민지가 기다려야 할 장소를 안내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피고인들과 검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2 경찰관의 호의를 받은 이유진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그는 깊은 다크서클이 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걸어왔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지호가 마치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작은 몸이 굳어졌다. 그리고 민지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호는 이유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늘 아빠. 법정은 그날 아침 만석이었다. 에어컨은 나무 판벽 사이로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를 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검사석에서는 박정우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윤서 변호사가 특유의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이유진과 속삭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엄격함으로 유명한 한지원 판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법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지는 증인석으로 안내되었고 지호는 첫 번째 줄에서 사회복지사의 보호 아래 있었다. 처음에는 얌전히 앉아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흔들고 있던 아이였다. 김민지 씨,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까? 법원 관계자가 물었다. 네, 맹세합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사는 민지가 이유진과 지역 마약상들 사이의 거래를 목격했던 밤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이 진행될수록 지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의자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가 속삭임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지가 범죄 현장을 언급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호가 갑자기 일어나 이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하늘 아빠,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와 피고인 사이를 오갔다. 이유진은 창백해졌고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증인석에서 얼어붙었다. 한 판사는 잠시 당혹감에 빠진 후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민지는 한 번도 지호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물으면 항상 얼버무렸다. 지호에게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였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존재였다. 이유진은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수갑찬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명백한 불편함을 보였다. 난 평생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여전히 증인석에서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한 판사는 그녀의 공포를 감지하고 개입했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김민지 씨, 아이를 통제하시거나 법정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복도에서 박 검사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왔다.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사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지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지호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그의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이유진은 남 변호사와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함정이에요. 그는 주장했다. 그들은 나를 더 깊이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논쟁하는 동안 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종이와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집중력으로 선을 그어나갔다. 두 명의 인물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큰 인물,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작은 인물이었다. 민지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에서 큰 인물은 분명히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지우야, 이 사람은 누구니?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하늘 아빠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계속 색칠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검사는 조수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이야기에는 표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재개된 법정에서는 추측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 검사는 새로운 질문 방향으로 무장하고 결연한 태도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김민지 씨,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은 사회복지사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찾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짧은 관계였어요. 5년 전 알게 된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법정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졌다.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이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와 민지의 눈이 마주쳤다. 민지의 마음은 5년 전으로 돌아갔다. 비 오는 밤, 그녀가 일하는 병원 근처의 한 술집. 혼자 앉아있던 제복을 입은 남자. 쉬운 대화, 웃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단 하룻밤. 그 경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민지 씨? 검사가 추궁했다. 정현우였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이유진은 눈을 세게 감았다. 다음 휴정 시간에 아동 심리학자가 별도의 방에서 지호와 대화하기 위해 불려왔다. 자신이 일으킨 파장에 무관심한 아이는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호야, 네가 하늘 아빠라고 부른 그 사람을 알고 있니?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TV에서 봤어요. 아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상자에 숨겨둔 사진이랑 똑같아요. 복도에서는 법원 조사관이 경찰 인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검사에게 다가가 파일을 보여주었다. 박 검사님, 5년 전 강남 지구대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진과 정현우가 모두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원 조사관 최승민은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다. 박 검사의 자세가 즉시 바뀌었다. 판사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다. 한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우리는 피고인 이유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지구대에서 근무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김민지 씨가 당시 거주하던 지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검사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같은 지구대에는 정현우라는 경찰관도 근무했습니다. 민지는 그 이름을 듣자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이유진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긴장을 드러냈다. 김민지 씨, 검사는 이제 민지에게 관심을 돌렸다. 당신은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직 정현우라는 이름의 경찰만 알았다고 주장하십니까? 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현우 씨는 턱에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박 검사가 재촉했다. 더 부드러웠어요. 민지는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다. 이유진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말해도 될까요? 그의 변호사는 반대하려는 듯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저는 5년 전 민지 씨를 잠깐 알았습니다. 제 형이 그녀에 대해 한 번 언급했었죠. 한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때 DNA 검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동요한 민지가 일어섰다. 지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에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봤어요.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민지는 눈을 감고 지역신문에서 경찰관,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흐릿한 사진, 충격, 그리고 그녀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삶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남자를 위해 흘린 눈물. 판사님, 이유진의 변호사가 개입했다. 우리는 이 재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한 혐의와는 반대로 검사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피고인의 범죄 세계 연루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에 도달했습니다. 또는 그의 행동에 대한 완전히 다른 동기를 확립하는 중입니다.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한 판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한 후에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법원은 즉각적인 DNA 검사를 명령합니다. 법원 법의학연구소는 최우선 순위로 작업했다. 다음 날 아침, 봉인된 봉투가 한 판사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법정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민지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지호는 그녀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이 순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있었다. 이유진은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다. DNA 검사 결과 판사가 발표했다. 99.9%의 확실성으로 이유진이 미성년자 김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법정에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민지는 안도하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들더니 다시 한번 이유진을 가리켰다. 하늘 아빠.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다. 지호를 관찰하고 있던 아동심리학자 이수진 박사가 판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가 전날 세션 동안 그린 추가 그림이 담긴 폴더를 가지고 있었다. 판사님,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가 폴더를 열며 말했다. 지호는 어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동일한 두 인물입니다. 판사가 대답하기 전에 법정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은퇴한 경찰 배지를 단 노인이 중앙 통로를 단호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개입을 사과드립니다, 판사님. 저는 최상필 퇴직 경감입니다. 강남지구대에서 두 형제 모두와 함께 일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예상치 못한 중단에 놀랐지만 가볍게 고려한 후 허락했다. 계속하십시오, 경감님. 이유진과 정현우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최 경감의 발언은 즉각적인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저는 같은 부서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우는 5년 전 추격전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유진은 그 상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이유진에게로 향했고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식별하지 못했던 유사점을. 이유진은 무너진 어깨로 마침내 말했다. 저는 지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고 전에 민지 씨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그가 죽은 후 저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전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제 진짜 신분이 드러나고 수년간의 수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진은 대답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녀는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호와 민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다시 다가와 판사에게 특정 그림을 보여주었다. 지호는 이것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아동의 상징적 언어에서 이것은 떠났다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호에게 이유진은 아마도 본 적이 있는 현우의 사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정은 이유진이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는 동안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한 판사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증언을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3년 전 내부 감사과에서 저를 비밀 작전에 모집했습니다. 이유진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확고했다. 형의 옛 부서에 있는 경찰관들과 관련된 부패 계획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저는 타협된 정체성을 맡았습니다. 쉬운 돈에 넘어간 경찰관의 정체성을.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봉인된 봉투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특수작전과장이 서명한 작전의 공식 확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고 그녀의 표정은 점차 회의적인 것에서 이해로 바뀌었다. 계속하십시오, 이유진 씨. 2년 동안 저는 조직에 잠입했습니다. 진짜 범죄자들의 신뢰를 얻고 부패한 경찰관들과 마약상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유진은 민지를 직접 바라보았다. 저에 대한 혐의는 제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진짜 인물을 밝혔다면 전체 작전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왜 지우가 당신을 알아볼까요? 이유진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그에게 폴더를 건넸다. 그는 접힌 사진을 꺼냈다. 지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사하던 범죄자들이 압력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사진을 법원 관계자에게 건네 민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지호가 한번 저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일요일마다 가던 고원에 제가 방문했을 때.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것은 제복을 입고 웃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었다. 민지가 언급했던 턱의 작은 흉터를 제외하고는 이유진과 똑같았다. 이것을 사고 후 형의 소지품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이유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는 폴더에서 봉투를 꺼내 역시 민지에게 전달했다. 현우가 위험한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쓴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했던 편지죠. 그는 돌아왔을 때 당신을 다시 찾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수년간의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마침내 해결되고 있었다. 한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할 때 이유진에 대한 혐의는 기각됩니다. 이 법원은 진정한 범죄자들의 체포로 이어진 작전을 통해 정의에 기여한 서비스를 인정합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이유진의 수갑을 풀자 지호가 중앙통로를 달려와 그 앞에 섰다. 그는 오직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순수한 명료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하늘 아빠가 아니에요?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유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니 지호야. 난 이유진 삼촌이야. 네 아빠의 쌍둥이 형제지. 하지만 약속할게. 너에게 아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법정에서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서울올림픽공원은 황금빛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지호는 그네를 향해 즐겁게 달려갔고 그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이유진 삼촌, 제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 보세요. 아이가 소리쳤다. 그의 작은 다리는 그네를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밀어 올리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이유진은 민지 옆에 벤치에 앉아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용기를 가졌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그의 모습에서 현우를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이 그래요. 재판 이후 몇 달 동안 민지와 이유진 사이에 조심스러운 우정이 피어났다. 가끔씩 하는 방문, 불편한 순간들, 망설이는 대화로 시작해 공원의 일요일 나들이와 2주마다 하는 저녁 식사로 발전했다. 그들은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기억 속 공백을 채워나갔다. 지호에게 이 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이유진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라는 설명은 아이의 논리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는 여전히 이유진을 하늘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애정 어린 별명이 되었다. 경찰 학교 시절 사진을 몇 장 더 찾았어요.
이유진이 봉투를 민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호가 더 자랐을 때 보여주시라고 갖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민지는 감사의 미소와 함께 봉투를 받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의 일부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공원 반대편에서 지호는 그네를 떠나 이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는 달리고 웃으며 그의 어린 삶에 그토록 영향을 미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웠다. 알아요. 이유진이 조카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현우는 항상 아이들이 가식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불신에 의해 교육받지 않은 눈이라고 했죠. 민지가 미소 지었다. 지호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당신을 알아보았어요. 하늘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반복했다. 내 비밀 작전에서 발각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이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4살 아이에게 인식되는 것은 분명히 목록에 없었어요. 둘 다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변 나무들을 흔드는 부드러운 바람과 섞였다. 아직 치유해야 할 것들이 많고 구축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 거기서 과거가 그들을 정의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지호가 다시 그들에게 달려왔다. 노력으로 붉어진 뺨, 기쁨으로 빛나는 눈.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비록 관습적이진 않지만 더 이상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현우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집 같은 작은 아파트에 지호는 연필을 들고 집중했다. 이제 5살이 된 그는 종이의 형태를 그려냈다. 2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민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유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경찰 업무로 돌아간 지 이제 2개월이 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이유진 삼촌, 지호가 불렀다. 이 그림 좋아요? 이유진은 그림을 보러 갔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와 현우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그의 형제의 턱에 있는 특징적인 흉터까지. 어떻게 그렸니? 이유진이 놀라서 물었다. 네가 아버지를 기억할 순 없는데. 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꿈에서 봤어요. 하늘 아빠가 제게 말했어요. 이유진 삼촌을 잘 대해주라고요. 삼촌이 외로우시대요.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와 이유진의 눈이 마주쳤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상호인식이 그들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그리고 지호가 계속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빠는 괜찮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 행복하대요. 민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가서 손 씻고 저녁 먹자. 아이가 떠난 후 그녀는 이유진 옆에 앉았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우의 생일이 다음 주예요. 이유진이 마침내 말했다. 알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지호와 함께 묘지에 가려고 했어요.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도 될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현우도 그걸 좋아할 거예요. 창문 너머로 저녁 첫 별이 서울의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작은 아파트에 있는 3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은 가족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진실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이의 입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또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조각에서 발견된다. 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 너머의 희망, 아픔 속의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보는 단순한 진실의 힘을 상기시킨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추고 세상을 아이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판단, 두려움, 의심 없이. 어쩌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하늘 아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운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보호구역의 경계에서 대형 트럭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진입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야생동물들은 이런 대규모 인간의 침입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람쥐들은 나무 위로 도망쳤고 새들은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트럭들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건조하고 황폐한 구릉지대,
한때는 울창한 숲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벌목과 농업으로 생명력을 잃은 곳이었다. 첫 번째 트럭의 뒷문이 열렸고 밝은 주황색 덩어리가 쏟아져 내렸다. 공기 중에 강렬한 감귤향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조심해서 내려. 정확한 위치에 버려야 해. 백발이 섞인 중년 남성이 지시했다. 그의 이름은 강태호, 서울대학교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였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 그의 아내이자 연구 파트너인 윤미경 박사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첫날치 운송량이 예상보다 많네요. 미경이 말했다. 손에 든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며. 그래, 오늘만 200톤이 넘는 오렌지 껍질이 들어올 거야.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거고. 태호가 대답했다. 주황색 산더미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환경부 공무원 김준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이 실험을 승인한 결정에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누가 보호구역에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상관들은 설득당했고 이제 그는 이 미친 계획이 실패할 때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준호가 태호에게 물었다. 의심을 숨기지 않으며 태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젊은이의 회의적인 태도를 이해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준호 씨. 이 오렌지 껍질은 썩으면서 이 죽은 토양에 생명을 되돌려줄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트럭 운전사 박영민은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다. 교수님, 이거 다 부은 다음에 어디로 또 가면 됩니까? 세 번째 구역으로 가세요. 파란 깃발이 보일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다. 날이 저물 때까지 12대의 트럭이 오렌지 껍질, 과육, 씨앗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작은 언덕 같았던 것이 이제는 3헥타르 규모의 주황색 바다가 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괴한 광경이었을지 모르지만 태호와 미경에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강태호와 윤미경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 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1학년 학생으로 생태학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 태호는 강원도 산골마을 출신의 소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숲에서 놀며 자랐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미경은 서울 출신의 열정적인 환경운동가로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토론에서 자주 부딪혔지만 곧 서로의 열정과 헌신에 이끌렸다. 대학원에서 그들은 커플이 되었고 자연 보존과 복원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1976년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으로 코스타리카 열대우림을 방문했다. 기억나? 우리가 코스타리카에서 본 그 복원 프로젝트. 태호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에게 말했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거야. 언젠가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시작했네요. 우리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전국의 황폐화된 지역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환경보건에 산업 폐기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1976년대에 한국에선 너무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부부는 꾸준히 연구를 진행했고 작은 실험들을 수행했으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태호와 미경의 전환점은 1997년 제주도에 대규모 감귤 주스 공장을 설립한 한미 프루츠과의 만남이었다. 회사는 매일 수톤의 감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태호가 한미과일의 CEO 박정우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폐기물은 생태 복원을 위한 완벽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우는 회의적이었지만 태호와 미경이 제시한 예비 연구와 경제적 이점에 점차 설득되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환경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복잡한 협상 끝에 한미과일은 강원도 국립공원 인근의 황폐화된 지역에 오렌지 폐기물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3년 동안 매년 2,000톤, 총 6,000톤을 제공하는 계약이었다. 첫 번째 오렌지 껍질 배송 소식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 신문들은 국립공원 근처의 쓰레기 산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강원도 주민들은 냄새, 해충 증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단체 푸른 한국의 활동가 이지연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환경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호구역에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분노했다. 태호와 미경은 이런 반발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 회의를 조직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공유하며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잠재적 이점을 설명했다. 그들은 또한 오렌지 껍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반대는 한미 과일의 경쟁사인 한국 감지트루스 인더스트리즈에서 나왔다. 회사의 CEO 최동훈은 이 프로젝트가 경쟁사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미 과일은 무료로 버릴 수 있다니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경쟁입니다. 최 사장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국 감귤 산업은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후원했다. 한 보고서는 오렌지 껍질에서 발생하는 과일파리가 지역 농업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 시작 2개월 만에 지역군의원 10명이 연명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환경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조사를 시작했고 프로젝트의 운명은 불확실해졌다. 태호와 미경에게 희망의 빛은 첫 번째 과학적 결과였다. 오렌지 폐기물이 놓인 지 2달 만에 이미 변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껍질은 빠르게 분해되고 있었고 토양 샘플은 영양소 증가를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걱정했던 해충 증가나 수질 오염의 징후가 없다는 것이었다. 데이터를 봐, 준호 씨, 태호가 환경부 공무원에게 말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껍질은 비옥한 부식토로 변하고 있고 어떤 해로운 영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준호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교수님. 하지만 장기적 영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미경이 말했다. 자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태호와 미경이 데이터로 싸우는 동안 한국 감귤 산업은 법정으로 갔다. 그들은 환경부와 한미과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젝트가 환경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은 우리를 몇 달 동안 지연시킬 뿐이에요. 태호가 팀 회의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양의 오렌지 껍질을 투입했어요. 지금은 결과를 문서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은 지루했고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태호와 미경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했다. 6개월이 지나자 첫 번째 작은 식물들이 분해된 오렌지 껍질층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봐, 미경아, 우리가 옳았어. 태호가 흥분해서 외쳤다. 작은 풀싹을 가리키며 그들은 즉시 사진을 찍고 식물 샘플을 채취하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1년 후 서울고등법원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비록 현재까지 해로운 영향은 없지만 이런 종류의 폐기물 처리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실망스럽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태호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행히도 이미 15천 톤의 오렌지 껍질을 투입했고 우리는 이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과학적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호와 미경은 연구 보조금을 확보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그들은 5년 동안 6달마다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식물, 곤충, 미생물을 분석하는 계획을 세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렌지 껍질 실험은 대중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졌다. 태호와 미경은 초기에는 열심히 현장을 방문했지만 다른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적 의무가 그들의 시간을 요구했다. 5년 계획이 끝난 후 그들의 방문은 1년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들의 초기 연구 결과는 유망했다. 3년 만에 오렌지 껍질 지역은 작은 관목과 풀로 덮이기 시작했다. 토양의 영양소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미생물 다양성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 결과들은 주로 학술 저널에 게재되었고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태호와 미경이 은퇴를 계획하기 시작한 2013년, 그들은 마지막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로 최종 평가를 계획했다. 실험 시작 후 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완전한 조사를 해야 해. 태호가 미경에게 말했다. 우리 커리어의 마무리로 접할 거야. 좋아요. 젊은 연구자들을 모집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해요.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다. 그들은 대학원생 팀을 모집했고 그 중에는 강태호의 제자인 젊은 생태학자 이수진도 있었다. 수진은 원래 오렌지 껍질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전문 분야인 척박한 환경에서의 식물 적응에 완벽하게 맞는 연구였다. 그러나 계획된 최종 평가는 태호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회복했지만 의사들은 그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현장 작업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미경은 남편 간호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연구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은 다시 한번 잊혀졌다. 몇몇 논문에서 언급되었을 뿐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호와 미경은 조용히 은퇴 생활을 시작했고 그들의 대담한 실험은 과학사의 작은 각주가 되어버렸다. 2035년 이수진은 이제 유능한 생태학자가 되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논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호와 윤미경의 초기 오렌지 껍질 연구 중 하나였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수진은 이 연구가 법적 문제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태호와 미경을 찾아보기로 했다. 은퇴한 부부는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태호는 이제 80대이고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식과 열정으로 빛났다. 수진 교수, 이렇게 방문해줘서 반갑군요. 태호가 그들의 소박한 집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교수님의 오렌지 껍질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그 실험 장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거의 5년이 됐어요.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갈 수 없었거든요. 제가 가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과학적 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태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지. 우리가 GPS 좌표를 줄게요. 하지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17년 동안 그곳은 많이 변했을 테니까. 수진은 대학원생 2명과 함께 탐사팀을 구성했다. 그들은 오래된 지도와 태호가 제공한 GPS 좌표를 가지고 강원도로 향했다. 여기인가? 대학원생 민재가 물었다. 울창한 숲을 둘러보며. GPS가 맞다면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네, 수진이 말했다. 교수님이 말하길 이곳은 황폐한 목초지였다고 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탐색했다. 갑자기 민재가 외쳤다. 교수님, 여기 뭔가 있어요? 그는 이끼로 뒤덮인 금속 막대를 발견했다. 그것을 닦아내자 번호와 KTHYMK 인구 97이라는 각인이 드러났다. 이거야, 강태호와 윤미경의 마커야.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정확한 위치에 있어. 이게 오렌지 껍질 실험 현장이야.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한때 불모지였던 이곳은 이제 다양한 식물종이 번성하는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주변으로는 배롭게 다양한 하층 식생이 자라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높이 20m가 넘는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이건 놀라워. 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교수님이 옳았어. 그들의 실험이 성공한 거야. 팀은 즉시 과학적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식물종을 식별하며 곤충과 조류 개체군을 조사했다. 그들은 또한 실험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인근의 유사한 환경의 대조 지역도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렌지 껍질 지역은 대조군에 비해 176% 더 많은 식물 생물량을 가지고 있었다. 실험 지역에서는 24종의 나무가 발견된 반면 대조군에서는 단 8종만 발견되었다. 토양 분석은 질소, 인, 칼륨과 같은 핵심 영양소가 풍부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수진과 그녀의 팀은 흥분해서 태호와 미경에게 돌아갔다. 이것 봐요, 교수님. 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수백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태호와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담한 아이디어, 그들이 17년 전에 시작한 실험이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냈다. 오렌지 껍질이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요, 수진이 설명했다. 분해된 오렌지 껍질은 토양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꺼운 층이 공격적인 잡초를 억제해 토종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했어요. 게다가 분해 과정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뿌리 침투를 더 쉽게 했고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거야.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어. 수진은 그들의 발견을 주요 과학 저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태호와 미경을 공동 저자로 포함시켰다. 논문은 몇 달 동안 엄격한 동료 심사를 거쳤고 마침내 2015년 Nature Ecology and Nature Ecology Evolution에 게재되었다. 한국의 오렌지 껍질 실험, 농업 폐기물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의 17년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과학계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끌었다. 주요 언론은 오렌지 껍질로 숲을 키우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내일 KBS와 인터뷰가 있어요. 수진이 태호와 미경에게 전화로 알렸다. 두 분도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태호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하고 싶어. 다음 날 태호와 미경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어떤 반대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는지 설명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태호가 말했다. 심지어 우리 동료 과학자들까지도요.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회복력을 믿었고 우리의 직감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죠. 미경은 덧붙였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때로는 해결책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산업 폐기물이 사실은 황폐화된 생태계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환경과학자들은 유사한 접근법을 다른 유형의 유기 폐기물과 다른 생태계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한미과일은 이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자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다른 식품 회사들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서도 복제할 수 있을까? 국제연합환경계획, 특별 컨퍼런스를 소집하여 자연 기반 해결책과 순환 경제를 논의했다. 태호, 미경, 수진은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진이 가득 찬 컨퍼런스 홀에서 설명했다. 우리가 이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 많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인도, 스페인,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지역은 독특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플로리다에서는 감귤 폐기물을 에버글레이즈 복원에 활용했고, 인도에서는 망고 가공 폐기물을 황폐화된 농지 재생에 사용했다. 중국은 특히 공격적으로 이 개념을 채택했다. 베이징 근처의 산업화로 황폐화된 지역 수천 헥타르를 사과와 배가공 폐기물을 사용하여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의 성공은 생태 복원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유기 폐기물과 그들이 다양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는 순환생태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수진이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연구소는 곧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유기 폐기물의 효과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수진이 연구소의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 설명했다. 각 생태계와 각 유형의 폐폐기물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죠. 일부 환경에서는 커피 찌꺼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버섯 폐기물이나 맥주 양조 폐기물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과 분석 방법도 개발되었다. 연구원들은 특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최적의 폐기물 유형과 양을 예측하는 AI 기반 모델을 만들었다.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복원 노력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법도 개발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재활용된 유기 폐기물이 복원된 생태계의 기후변화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폐기물로 처리된 지역의 식물들은 더 깊은 뿌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뭄 저항성이 향상되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국가 환경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생태 복원을 위한 유기 폐기물 재활용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의 황폐화된 지역을 지도로 만들고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유기 폐기물 유형을 확인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식품회사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았고, 새로운 규제는 유기 폐기물의 매립지 처리를 점진적으로 금지했다. 서울 근처에 버려진 산업단지는 국가의 첫 번째 대규모 도시 복원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다. 커피숍 체인, 양조장, 식품 가공회사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기 폐기물을 사용하여 황폐화된 30헥타르의 토지를 도시 자연공원으로 변모시켰다. 과거에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환경을 치유하는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공원 개장식에서 말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영향이 감지되었다. 식품 기업들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남은 것을 환경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공정을 재설계했다. 농부들은 작물 폐기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도시 정원용 맞춤형 토양 개량제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회사는 1년 만에 직원 수를 5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전문적인 성공 외에도 오렌지 껍질 실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은 개인적 영향을 미쳤다. 태호와 미경에게 이것은 그들의 평생 작업의 입증이었다. 그들은 많은 상을 받았고 전 세계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그들의 실험이 전 세계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은퇴한 그들은 이제 젊은 환경 과학자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희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경이 서울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말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과학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 비전을 따르세요. 수진에게 이 프로젝트는 게임 체인저였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그녀의 연구소는 순환 생태학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과학이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저는 항상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호 교수님과 미경 교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과학적 혁신과 인내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감귤산업의 CEO 최동훈조차도 결국 그의 관점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강력한 반대자였지만 결과를 보고 그는 자신의 회사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재고하게 되었다. 2015년 그는 수진의 연구소에 상당한 기부를 했고 회사의 폐기물을 제주도에 버려진 채석장 복원에 사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환경부 공무원 김준호도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는 오렌지 껍질 프로젝트의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환경부 내에서 승진하여 결국 생태보건부서의 국장이 되었고 한국 전역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때로는 규제 담당자로서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인정했다. 태호 교수님과 미경 교수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의 이점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렌지 껍질 실험의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자연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활동으로 황폐화된 지역이 적절한 조건과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태호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자연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주고 자연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뿐이죠.
이 교훈은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다. 생태복원은 더 이상 자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이 시작된 지 20년 후인 2017년, 이 지역은 원래의 황폐한 상태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곳은 이제 울창한 숲으로 100종 이상의 식물, 수십 종의 새, 다양한 포유류, 그리고 수천 종의 곤충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원된 숲이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들과 동물들이 씨앗을 멀리까지 운반하면서 건강한 식생이 원래의 실험 지역을 넘어 점차 확장되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변화의 혜택을 느꼈다. 복원된 숲은 주변 농경지의 수분 유지를 향상시켰고, 새들과 곤충들은 더 효과적인 수분 매개자와 해충 통제자로 역할했다. 일부 농부들은 작물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녹색 공간에 대한 접근은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태 관광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오렌지 숲의 기적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의 궁극적인 유산은 환경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증명이었다. 그것은 선형적 생산 소비 폐기 모델에서 순환적 사고로의 전환을 대표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식품 폐기물, 농업 부산물, 심지어 일부 산업 폐기물까지도 이제는 환경복원의 귀중한 투입물로 간주되었다. 2022년 유엔은 글로벌 생태복원 10년을 선언했다. 부분적으로는 태호와 미경의 선구적인 작업에 영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200만 헥타르 이상의 황폐화된 토지가 다양한 유기 폐기물을 사용하여 복원될 예정이었다. 한 중요한 개발은 도시 복원 프로젝트의 증가였다. 많은 도시에서 버려진 산업부지와 공터를 지역사회 정원, 도시숲, 생물 다양성 핫스팟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태호와 미경은 2023년에 그들의 주요 저서 순환 생태학, 지구 복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판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책의 결론에서 그들은 이렇게 썼다. 자연과 인간의 시스템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있는 자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태계의 자연적인 순환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길 것입니다. 강당은 환경과학자, 정책 기반자, 그리고 영감을 받은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세 세대의 과학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태호와 미경, 그들의 제자 수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환경혁신가인 수진의 제자들.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은 지식의 이 세대 간 전달입니다. 태호가 청중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열정은 여전했다. 오렌지 껍질 숲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마치 우리의 아이디어와 가치관이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을 통해 계속 자라는 것처럼요. 이 시점에서 원래의 실험 장소는 완전히 성숙한 숲으로 발전했다. 과학자들은 그곳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의 측면에서 수백 년 된 천연인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정한 생태적 회복력의 증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렌지 껍질 실험의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유기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대담한 실험이 환경관리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두 명의 헌신적인 과학자가 자연의 회복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폐기물로 본 것에서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태호와 미경이 연설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유산은 단지 울창한 숲으로 변한 오렌지 껍질 더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우리의 가장 큰 환경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태호와 미경은 그들의 증손자와 함께 원래의 실험 장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이제 울창한 캐노피 아래의 그늘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새들은 머리 위에서 지저귀였고 다람쥐들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이 모든 나무들이 정말 오렌지 껍질에서 자란 거예요? 8살 민수가 물었다. 놀란 눈으로 위를 바라보며. 태호는 웃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민수야. 이것이 자연의 마법이란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자연은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한단다. 미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유산이었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숲은 계속해서 자랄 것이고 그들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였다. 오렌지 껍질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 세계 환경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의 대담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쓰레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는 보물이라면 어떨까?